그간 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피력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 그가 최근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계엄 내란을 변명하거나 비호하기 위해 혐중정서를 자극하는 행태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일부 정치인들까지 부추기고 나서는 판이니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을 포함해 좌파 진영에서는 그간 이런 식의 수사를 반복해왔습니다. 우파 진영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며 이게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친중 스탠스를 취하죠. 중국과 함께 가는 게 대한민국의 이익이란 식으로 주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의 목소리를 혐중, 즉 혐오로 몰아갑니다. 이런 주장들이야말로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단어 선택부터가 그렇죠. 비판과 혐오가 다르듯 반중과 혐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중국 공산독재 정부와 그 행패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일원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은근슬쩍 혐오로 몰아가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조금 이따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영상으로 지적해왔지만 좌파 진영은 운동권 때부터 본격화된 사이비 이데올로기를 아직까지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친북, 친중, 반미, 반일을 바탕으로 한 역사관, 정치관, 외교관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사상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중 정서를 이런 식으로 헐뜯습니다. 교묘하게 현실을 왜곡하면서요. 실제 통계를 살펴보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북한보다도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을 정도입니다. 해외 싱크탱크가 세계 56개국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이 중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즉 반중정서라는 건 어떤 정치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경향성, 즉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간 중국 공산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대해왔습니까? 마치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속국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오만한 태도로 하대해왔죠. 그 수위는 사드 배치를 전후로 심각해졌습니다. 사드라는 건 공격무기도 아니고 방어무기입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죠. 그런데 중국은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에 아무런 해도 가할 수 없는 방어무기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땅에 설치하겠다는데 하지 말라면서 내정 간섭을 합니다. 미국에 의해 운용되는 최첨단 방어체계가 한국에 자리 잡는 게 싫다는 이유로요. 소국이 대국에게 대항해서 되겠느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중국 외교부 간부가 대한민국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한 말입니다. 마치 청나라 황제가 조선 사절단을 불러놓고 한 언행을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사실상 협박을 반복해왔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했고 그 이후 중국은 보복에 나섭니다. 그렇게 2017년부터 한안령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한류 금지령을 의미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안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한국 컨텐츠 유통 금지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품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가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줬습니다. 한안령이 시작된 2017년 딱 한 해만 보더라도 한국 산업이 약 15조에서 22조 수준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패에 의한 경제 피해는 이미 상수가 되어버려서 지난 8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한안령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추선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등을 필두로 중국 감싸기 내지는 떠받들기의 혈안인 좌파 진영은 이런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오히려 역정을 냈는데요. 중국의 행패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러게 왜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을 자극하냐며 정치 공세를 합니다. 북한이 공격해도 대한민국 탓, 중국이 공격해도 대한민국 탓. 이들은 늘 가해자를 감싸며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죠.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때마다 한국은 입 다물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까? 좌파 진영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중국은 더욱 기고만장해집니다. 중국의 제국주의와 인권 문제 등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 모두가 한 입으로 비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만만하니까 그런 거겠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대는 게 중국입니다.
심지어는 일개 대사인 주한 중국 대사가 대한민국 외교에 대해서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떠드는 등 선 넘는 짓을 하기도 했죠. 싱하이밍 대사가 이렇게 오만한 발언을 하는 동안 좌파 진영 대통령 후보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웃는 얼굴로 그저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문제는 중국의 이런 갑질과 협박 수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앞서 살펴본 대로 경제 보복은 물론 심지어는 무력 시위 성격까지 띠고 있다는 겁니다. 카디즈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표적이죠. 한국 방공식별구역이라고 불리는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인근의 하늘로 여기에 진입하기 전에 상대국에게 공지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국제 관례입니다. 우리가 너네 영공 근처를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 몇 년간 한국에 사전 통제하거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수백여 회 이 카디즈를 침범해왔습니다. 마치 자기네 하늘이라도 되는 양 수많은 전투기들을 이끌고 드나들었죠. 심지어는 핵탄두를 실은 핵폭격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중국 전투기들이 대한민국을 포위하는 듯한 경로로 날아다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항의를 하자 콧방귀를 꼈죠. 중국의 군사력이 워낙 커서 작전 범위가 넓어져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카디즈 침범 횟수는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이를 축소 은폐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당장 중국이 대한민국 코앞에 핵폭격기를 끌고 와 위협해도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북한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 북한 그 이상으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이런 무력 시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첩보와 공작 활동도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고 정보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 워낙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인 만큼 이 주제를 다룬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외교,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도 중국의 이런 첩보전에 의해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 핵심 기술들이 산업 스파이 등에 의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중 70% 이상이 중국에 의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거나 추월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쪽이 심각하죠.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관련 법이 없어서 이런 행위를 제대로 처벌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여전히 민주당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중국에게 아주 중요한 나라이고 공산당의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이런 복합적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게다가 중국 바로 옆에 있기에 그들이 세계에 끼치는 민폐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환경입니다. 요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미세먼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맘때면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었는데요. 요즘 유독 하늘이 맑고 미세먼지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중국입니다. 코로나 발병 시기 중국에서 공장 가동이 멈췄고 그 이후 중국은 드디어 미세먼지 배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난해 관측 이래 미세먼지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그동안 중국은 오리발을 내밀어 왔고 국내 친중 정치인들은 애써 중국을 감싸며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질책해왔죠. 그 과정에서 이상한 규제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의해 대한민국이 입는 환경 피해는 미세먼지 말고도 많습니다. 중국 동부 연안의 방사능 문제, 폐기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이르기까지 못난 이유 때문에 여러 피해를 받고 있는데 사과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갑질을 당하고 있고 국내 친중 세력에 의해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과거사 문제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출처도 불분명한 이 말을 금원으로 떠받드는 사람들 있죠.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며 맹목적인 반의를 외치는데 정작 이런 사람들이 친중을 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의 극치입니다. 적어도 일본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수십 차례 사과를 해왔습니다. 막대한 돈을 주기도 했고 그 돈으로 경제발전을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천황도 사과를 냈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아예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난리들을 치고 있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떤가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있었던 일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존재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 소재가 명백합니다. 그들은 북한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을 직접 침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약탈했으며 국토를 유린했습니다. 중국이 아니었으면 한반도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통일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6.25 전쟁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배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6.25 전쟁에 참전해서 대한민국을 침공한 일을 매해 축하하고 있죠. 항미 원조 출국 작전 기념일이라면서요. 그걸로도 모자라 지난 수십 년간 주적 북한을 먹여 살리고 도와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명백한 적성국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수십 번 사과하고 돈까지 준 일본. 한일 수교 이후 우방국이자 이웃국가로서 많은 도움을 제공해준 일본에 대해서는 개거품들을 물면서 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친중 프로파간다와 편향성에 의해 그동안 중국과 관련된 여러 문제 지적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국내 문제를 포함해서요.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에서 중국인들에게 이상할 정도로 많은 혜택을 주었고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아주 이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죠. 외국인 유권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약 80%가 중국인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특정 지역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중국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화교협회와 상부상조하기도 했죠. 중국 출신이지만 대한민국으로 귀한 한국 국민들도 아니고 여전히 중국 국적자이자 외국인인 사람들의 표심이 대한민국 선거와 정치에 영향을 준다는 건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보험이나 연금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총 13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을 넘는 약 71만 명이 중국인들이었죠. 문제는 중국인에 대한 건보 재정이 꾸준히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중국이 유일하게 거의 매해 건보 재정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병원을 많이 간 사람이 보험비를 더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보험비를 더 내는 구조입니다. 하물며 의료 붕괴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외국인인 중국인에 의해 자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호구 같은 정책이다 보니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에 와서 건보 혜택을 누리는 팁 등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2030 세대가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타간 전체 외국인의 53.5%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국민연금에 돈을 내온 사람들이고 그걸 돌려받는 건데요. 문제는 연금 지급액이 가입자 전체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반영해서 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자국민의 연금 납입액을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외국인의 연금 수령액으로 재분배해주는 모양새가 되죠. 당장 자국민 미래세대가 받을 연금도 모자란 상황에 자국민의 소득을 외국인에게 재분배해준다는 점에서 이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저지르고 있는 각종 행패와 더불어 국내의 각종 정책적 모순으로 인해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반중 정서라는 건 누군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장하는 혐오가 아니라 국민 정서고 민심이라는 거죠. 저 역시 특정 인종이나 국적자에 대한 일방적 혐오는 나쁜 것이고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활동을 검증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욕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비판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행위고 조직이고 사상입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의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들이 저지르는 각종 반인륜적 만행에 분노합니다. 중화 사상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에 반감을 느끼고 이게 인류의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반대하는 것과 중국인을 혐오하는 건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정체성을 이유로, 즉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건 혐오이고, 이는 분명 지양되어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반중의 본질은 이런 혐오가 아닙니다.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을 비롯해 민주당 정치인들, 나아가 좌파 진영 인사들이 혐중운운하는 걸 보고 있으면 화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혐오를 부추기고 이를 통해 여론전을 펼쳐온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토착외교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이런 인종 혐오 단어까지 쓰면서 반일 선동질을 했던 게 대체 누구입니까? 토착외교라는 미개한 혐오 표현이 무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고,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의 입에서 나왔고, 민주당 대변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일 갈등 사태, 후쿠시마 처리수 사태 등 일본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일 선동에 앞장섰고, 그런 그들을 비판한 사람들에게 인종 혐오 발언까지 하면서 온 나라를 광기에 물들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시국에 일본 여행 간다며, 일본 차 탄다며, 일본 브랜드에서 쇼핑한다며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신상털이를 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테러까지 하는 그런 미개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이렇게 혐오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민주당은 뒤에서 몰래 한일 갈등 사태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표계산까지 했습니다. 친중 정치인들이 가증스러운 이유입니다. 친북, 친중, 반미, 반일이라는 사상을 공유하는 그들은 이렇게 정치 카르텔을 형성하고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중국의 굴종을 이어가는 한편 여러 정책적 모순을 방치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혐오로 몰아세우며 프로파간다를 펼칩니다. 이 친중 카르텔의 실체를 알리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우원재였습니다.